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쉽지가 않죠. 금리가 오히려 내려갈 판에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물량 안 나오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거죠.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매매 가격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매매 가격은 뭐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올라가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값이 올라가고요. 집값이 저평가돼도 집값이 올라가고요. 규제가 풀려도 집값이 올라가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서울 전체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3년 이후에 뭐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쉽지가 않죠. 금리가 오히려 내려갈 판에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물량 안 나오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세는 금융학적으로 무이자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는 무이자 대출인데, 집주인이 은행한테 돈 빌리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물건 설정을 하고 나는 대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따박따박 줘야 되고요. 대출 이자 안 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자, 세입자는요. 집주인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내가 빈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다주택자라면 굳이 내가 그 집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공실로 비워두고 은행한테 돈 빌리느니 세입자를 주게 되면 빈집을 관리도 해줘서 좋고 대출이자 안 돼서 좋고 물건 설정이 안 돼서도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무이자 대출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거죠.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다음에 집 살 사람들이 무이자 대출이 많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대출이 문제잖아요. 정부가 대출 규제 왜 하죠? 집값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풀어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전세가 무이자 대출 한도가 떠받치고 있는데 그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폭락이 오더라도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2011년에 50% 초반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때 2013년, 14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춤했습니다. 조정장이었죠. 하락도 했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2016년에는 71%가 넘어갑니다. 전세 가격이. 자, 어떻게 될까요? 2017년부터 집값이 폭등하는데, 물론 뭐 집값이 저평가된 원인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전세 가격이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정책이 문제라면 정책을 바꾸면 돼요. 규제를 풀어줬는데 집값이 오른다?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전세와 입주 물량의 문제는 단기간에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왜 부족한지 아세요? 왜 부족하냐면 10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는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억제합니다. 층수도 35층으로 규제해버리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거의 올스톱이 됩니다. 그때 올스톱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년, 2년 만의 문제였을까요? 2020년, 2023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 업계들이 굉장히 힘들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올스톱된 부작용들이 앞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전세 가격은 현실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정부는
서울 주택을 늘리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신속통합계획이다, 모아타운이다, 그린벨트를 푼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하는 노력은 10년, 1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고요.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10,000호에서 20,000호 정도 나옵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0,000호에서 20,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47,000호 정도, 1년에 그 정도 물량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너무나 부족하죠.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무리 신속통합계획을 하더라도 10년 후에 물량이 나온다. 서울의 문제를 꼽자면요, 서울은 주택 부족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은 주택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 과수요 지역입니다. 과수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죠. 추석 되면, 저도 이제 고향이 지방입니다. 그러면 명절 때 이제 부모님 뵈러 갔다가 올라올 때 고속도로 막히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많은 차들, 고속도로 서울을 향하는 차들이 원래는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면 지방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그렇고 뭐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럼 서울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을 하지 않아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주택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인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간다면, 물론 한 20년 후가 되면 서울도 이제 인구 감소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의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의 전체량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20년 후에는 줄어듭니다. 특히 주택 구매 연령,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도요,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을 보통 40에서 59세, 최근에는 30대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30에서 59세라고 하는데, 지금 줄어든 출산 인구가 20년 후에 주택 구매 연령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 성장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를 따져본다면 20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도 인구 감소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지방보다는 또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지방은 더 빨리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방 경쟁력 강화에도 저는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들의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 역할의 일정 부분은 뭐 할 수도 있죠. 1,000세대 아파트에 뭐 아파트 한 3개, 5개만 거래가 돼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게 다주택자들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격 형성 과정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교거래 사례법이 적용이 되면서 옆에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 나는 더 올리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처분 수익, 그러니까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을 얻는 그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긍정의 역할도 있죠. 전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제 공공이,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80% 정도 공공임대를 하고 20%는 민간 영역으로 해준다면 그렇게까지 투기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20%는 투기가 생기죠. 싱가포르도 20% 민간 아파트들은 얼마나 비쌉니까? 하지만 80%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자체가 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는 않은데, 우리는 공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 독립할 때부터 이미 화교 자본들, 자금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이제 빈털터리로 시작한 국가였기 때문에 공공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이제 민간한테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민간한테 토지 분배를 하고 소유권을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이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사업을 잘했죠.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취득세도 발생하고 재산세, 보유세도 발생하고 양도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하지 않은 전세를 공급해준다. 물론 월세를 공급해주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을 사야만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데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으면 전세 매물이 생각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는 건 다주택자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안 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다주택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서 전세라도 내는 게 좋을까요? 세금도 내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는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 다주택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수익은 두 종류가 있죠. 부동산은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사용은 내가 실소유자 사용하는 거고요. 수익은 뭐 임대 수익을 얻는 거고, 처분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과 처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죠. 영업이익을 얻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뭔가요?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를 얻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를 가지고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 어떤 이익이 나오나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둬서 이자를 받는 게 주 목적이었을까요? 옛날에 80년대 고금리 시절에는 뭐 그게 가능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요. 재투자, 무자본 갭 투자를 이제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 차익, 집값이 올랐을 때 막단 이익을 얻게 되는데, 자기 자본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죠. 전세금을 받아서 계속 돌리게 되니까 무자본 갭 투자의 부작용은 역전세, 깡통전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부가 잘못했죠.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기 자본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월세 수익을 얻는 사업이 진정한 임대 사업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임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 투자들이 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투기를 하면서, 문제가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역전세가 생기고 깡통전세가 생기면서 수많은 전세 사기를 양산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은 임대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돈 없는 사람이 무자본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 그거는 투기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내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 또 임대 물량이 나오는 긍정의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뭐 세금을 내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가지고 가는데, 양도세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실제로 다주택자 비율을 보게 되면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 있는 사람들 중에 1주택자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2주택까지 포함을 한다면 2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집값이 올라간다, 투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1주택자가 한 85% 이상이 되고요. 2주택까지 포함해도 93% 정도 됩니다. 그러면 7%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3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7, 8월 서울 집값 왜 올라갔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샀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사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사면 본격적으로 집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마중물 역할,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작을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폭등의 주범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긍정적으로 임대 물량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전세 능력 되는 다주택자들이 좀 많이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세금도 내고 전세, 월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당한 세금은 내야겠죠. 세금을 내서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물론 뭐 지자체 이제 환원도 많이 해줍니다만, 저는 부동산으로 받은 세금만큼은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자본 갭 투자는 막아야겠다. 정부가 만든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돈 없는 분들이 무자본 갭 투자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는,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세입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구조는 저는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노력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취득세, 중과세는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큰 의미가 없는, 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가요? 목동, 또 강남 쪽에 잠실, 토지거래가 있어도 집값 오르잖아요. 불편하게 할 뿐이지 집값 올라가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저는 다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규제들은 내버려 둬야겠죠. 필요한 규제가 뭘까요?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라고 하면 이제 종부세, 재산세가 있는데 밸런스를 맞춰야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둘 다 올려버린 게 문제가 됐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또 둘 다 좀 많이 내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양도세를 강화한다면 보유세는 내리는 게 맞고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세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밸런싱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눌러버리는 취지는 좋죠.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무겁게 캡을 씌워서 꾹 눌러버리니까 로또가 생기게 되고 로또가 생기니까 관심 없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로또에 떨어진 분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기존 아파트 그냥 사버리겠다 라는 또 투자 심리 자극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캡은 저는 좀 제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만 저렴하게.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보다는 좋잖아요. 2023년에 지은 아파트보다 2027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더 새 아파트 아닌가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10% 정도만 저렴해도 저는 계약자들한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캡을 좀 가볍게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한 다음에 대신 지역은 저는 많이 지금은 규제 지역이나 공공택지만 적용이 되는데 저는 민간 택지들도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의 90% 정도 한다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책과 필요하지 않는 정책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도한 시장에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많이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내용은 좋았는데 너무 많이 발표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피로감이 누적이 되니까 또 나왔어? 대책 내용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 버리는 전혀 효과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다면 제대로 모아서 확실하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책 하나를 내놓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작은 정책, 잽을 계속 날리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출산율 또 지방 경쟁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지방 대학교를 육성하는 데 좀 많은 투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보다는 지방의 국립대, 특히 공대 쪽을 우리 국가 성장,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을 이탈하지 않도록 또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이나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은 좀 이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거는 좋겠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이게 물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뚝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뚝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사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은행이 일단 문제가 되죠. 우리 가계부채 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 40%로 관리를 합니다만 그것도 집값이 뚝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서 2022년에 건설업계도 PF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내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는 정부가 또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런 폭락보다는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합니다.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면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쉬고 달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조정장이라고 본다면 한 1년, 2년 정도는 저는 너무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조정이 되거나 보합 흐름이 이어지면서 약간 버블이 생겼던 또 집값 고평가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 바람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바람처럼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작년도 사실은 올해가 가장 아쉬웠는데 2024년도 이렇게 좀 7, 8월에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조정 흐름, 보합사가 이어져서 2025년, 2026년까지 좀 이렇게 고평가, 과열이 좀 희석이 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버리게 되면서 이제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또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년에 사려는 분들도 좀 무리하게 사는 경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텝들이 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2025년 또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올라가긴 하는데 폭등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승장은 아닙니다. 폭등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더라도
미국이 내려도 3% 중반대, 한국은행이 내려도 2% 중반대 정도 중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처럼 저금리 가서 유동성이 발생하고 집값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집값이 사실 뭐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폭등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소득 대비 집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인기 지역들 압구정이나 반포나 뭐 대치동이나 뭐 청담동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이런 계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좀 통계 또 우리 생각에서 좀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으면 약간 숨고르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거래량 많지 않을 것 같고요. 2025년에는 반대로 전고점을 회복되지 않은 지역들, 또 지금 신축 아파트가 인기인데 신축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주변에 약간 준신축이나 또는 구축에 이렇게 눈을 좀 돌리면서 전고점 회복되지 않은 지역의 그런 준신축 위주로 2025년은 다시 또 약간 상승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